시험 공부를 위해서 제가 프린트를 준비해줬는데요. 그거를 풀게요. 1번 문제부터. 이 프린트 공부를 쭉 하면서 제가,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공부해 보시면 시험 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1번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수연이라는 학생이 몸을 돌려서 그곳으로 갔다. 여기서 이제, 보기를 보면 반응, 자극, 자극, 반응, 신경, 감각 이렇게 여러 가지 되는데 물어본 건 자극과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자극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 교과서는 자극을 생물에 작용하여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환경의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라는 것은 이런 자극에 대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자극과 여기 앞에 있는 건 자극이 될 거고요. 이것이 자극이 될 거고요. 이렇게. 다음에 반응은 이렇게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극이 되는 여러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네모칸 안에서는 소리가 자극이에요. 소리. 그 다음에 또 눈, 빛도 자극이에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접촉도 자극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도 자극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액체도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각각 어떻게 연결되냐면 소리는 청각이랑 연결되죠. 그 다음에 빛은 시각이랑 연결되고요. 이거는 피부 감각. 그 다음에 기체를 자극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화학적인 냄새라고 해서 후각. 그 다음에 액체는 맛을 감지하죠. 맛. 각각 어디에서 감지하는지도 알죠? 청각은 귀가 되겠고요. 시각은 눈, 피부 감각은 피부, 후각은 코, 맛은 혀. 이렇게 감각을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여서 신경을 통해서 전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주로 배운 것은 신경은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다음에 자극은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이런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배웠고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게 1번 문제예요. 다양한 자극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알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빛은 시각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나서 반응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물리적인 접촉은 이제 만지는 거, 아픈 거, 따뜻한 거, 차가운 거, 피부 감각이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각은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맛은 한 4가지 맛만 느끼는 그런 것에 대해서 5가지 맛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예제에서 이런 예문에서 어떤 자극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고요. 반응은 여기서 몸을 돌려서 그곳을 갔다 해서 대부분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 근육의 움직임이나 판단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이 주된 반응이 됩니다.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보시면 여기서 딱 보면 이제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되는 세포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가 여기서 어떤 거냐 하는데, 당연히 이 전체가 어떤 세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세포의 이름을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A, B, C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가 빠졌죠. 먼저 전부 다 살펴보시면 여기 A는 우리는 A가 신경세포체, B가 가지 돌기, 여기가 축삭 돌기가 돼요. 각각을 알아볼게요. 먼저 뉴런은 자체가 뉴런은 신경계의 가장 작은 세포예요. 세포 하나하나, 신경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를 전부 다 뉴런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뉴런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뉴런의 일반적인 모습 말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뉴런은 19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9페이지를 참고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뉴런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뉴런은 신경계의 가장 작은 세포인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먼저 핵이 존재하겠죠? 이것은 안 나와 있지만 이게 핵이죠. 이게 핵이 존재하고요. 왜냐면 모두 살아있는 세포니까 세포는 모두 다 핵이 있어요. 핵이 없는 세포로 우리가 배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적혈구예요. 그거 빼놓고 대부분은 핵이 있고요. 다음에 가지돌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참고서나 아니면 제가 옛날 녹화본이나 보면 가지돌기가 똑같은 말이 있어요. 수상돌기예요. 무슨 뜻이냐? 수상은 손바닥 모양으로 수가 손바닥이라서 손바닥 모양의 돌기다. 그래서 딱 펼쳐져서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는 게 수상돌기라는 뜻이고요. 똑같은 걸로 가지돌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축삭돌기가 있는데 얘는 다른 말로 옛날 교과서나 이런 데는 축색돌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경 세포체가 있죠. 왜냐하면 세포이니까 세포도 당연히 세포에 일반적인 몸체가 있겠죠. 반응은 이렇게 될 거예요. 핵은 세포라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제 모든 세포의 중심이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고요. 가지돌기에서 하는 일은 가지돌기는 어떤 일을 하냐? 주로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가지돌기의 뜻이에요.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자극이 됐다면 이것이 다 건드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자극을 딱 느껴서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축삭돌기가 자극을 전달하는 길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자극을 여기서 받으면 얘가 자극을 받았네 라고 해서 여기를 따라 쭉 전달할 거고 여기로 다음번 뉴런한테 넘겨줄 거예요. 신경세포체는 이제 이 신경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뉴런의 모습과 각각의 뉴런들이 각각의 뉴런의 구조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고요. 참고로 우리는 이렇게 축삭돌기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여기서 전기적인 자극으로 전기적 전달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가지돌기에서 쭉 전달을 하고 다음번 가지돌기 여기에 다른 뉴런이 또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를 내보내서 딱 다시 얘가 흥분해서 자극을 쭉 전달하고 이렇게 쭉쭉 전달하는 형식으로 뉴런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신경세포의 신경의 기본 단위인 뉴런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것도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나 프린트 문제집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3번 문제는 사람이 전화기를 거는 것을 표시해 놨어요. 제가 여기 그림에서는 송화기, 즉 사람이 말을 해서 받아들이면 전화선을 통해서 교환기에서 다음번 다른 데 전화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도 집이고요. 여기도 집이고요. 전 세계에 집이 아주 많고 우리나라도 집이 많겠죠. 각각의 집에서 전화를 어떻게 거냐? 모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게 교환기가 되겠죠. 각각의 집에서 말을 하면 여기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쭉 전달이 되겠죠. 전화선을 역할하는 게 뉴런이 될 거예요. 뉴런. 그 다음에 이 교환기는요. 전화를 걸 때 보면 이 집에서 요 집으로 전화 건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번호로 연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번호로 연결해 주고 각각 다 연결해 주는데 그렇게 연결해 주는 중요한 판단, 그 다음에 연결해 주는 곳을 이제 판단이나 기억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곳이 바로 교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바로 대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받아들이는 곳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다시 또 전달을 하거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기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쓰면 송화기는 감각기관이 될 거고요.
전화선 전보다는 뉴런이 될 거고요. 여기는 운동기관이 될 거고요. 이거는 대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뉴런을 통해서 대뇌로 가면 대뇌는 판단하고 그 판단을 다시 운동기관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역시 뉴런을 통해서 전달한다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가 3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맞은 걸 고르시면 되고요. 제가 답은 표시 안 하겠지만 이거 설명 들으면 아마 표시가 될 거고요. 오타나 이런 거는 알아서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사방문항은 눈에 대한 내용이죠. 네, 눈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과서 모양은 아니에요. 우리 교과서는 입체적인 모양이지만 이건 단면도죠. 각각이 어떤 명칭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6가지가 나와 있지만 보기는 5가지가 되어 있네요. 잘 봅시다. A가 되어 있는 것이 여기 앞쪽. 순서를 좀 어긋나서 설명을 해보면 F가 수정체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수정체. 수정체는 빛이 굴절하는 데요. 그러니까 여기 빛이 직진하는 게 아니라 굴절하는 것이 되겠죠. 수정체의 두께가 변해서 빛의 굴절량을 조정해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해요. 그래서 D가 망막이 될 거예요. 근데 망막에 상이 맺히면 망막에는 여러 가지 C세포들이 있어요. 색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밝고 어두움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는데 간상세포가 밝고 어두움을 감지하는 세포, C세포, 원추세포가 색깔을 감지하는 세포예요. 이런 세포들이 쭉 망막에 다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게 시신경이에요. 시신경이 여기 다 모여져서 나가야 되니까 여기는 C세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맹점이라고 해요. 맹점은 C세포가 없고 C신경이 모여져서 나가는 곳이라 맹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는요, 각막이에요, 각막. 각막은 눈을 보호해주는 곳이죠. 수정체도 보호해주고 전체적으로 보호해주는 곳이고, 각막에서도 굴절이 일어나요. 하지만 각막은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굴절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서 굴절이 조금 일어나지만 실제로 망막에 상을 맺히도록 굴절을 조정하는 곳이 수정체이기 때문에 굴절하면 수정체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A는요, 홍채예요. 홍채는요, 빛의 양을 조절해요. 그 다음에 C는 선모체예요. 모양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정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A는 맞는 설명, B도 맞는 설명, D도 맞는 설명, 맹점도 맞는 설명이지만 수정체는 빛이 직진하는 곳이 아니라 굴절하는 곳이고요. 빠진 거 살펴봅시다. 우리가 배우고 빠진 거. 여기 이 안에 이렇게 제가 색칠한 곳이 유리체가 되죠. 빛이 직진할 수 있죠.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국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까만 것이 바로 주변을, 눈을 깜깜하게 만들어주는 맥락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막이 될 거예요. 또 하나 공부할 점은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눈과 카메라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눈과 카메라를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서 A가 홍채가 되고요. 카메라에서는 조리개가 똑같은 일을 할 거고요. B는 각막인데 각막은 카메라에서 그냥 보호되는 거니까 유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F가 수정체가 되는데 빛을 굴절시키는 곳이고요. 카메라에서는 렌즈가 돼요. 그 다음에 망막, D가 망막인데 망막에서는 빛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에서는 D가 역할하는 게 필름이 돼요. 필름.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아까 여기 적었던 맥락막은 카메라에서는 어둠 상자가 돼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 거는 학생들이 조사해서 공부해보면 눈과 카메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같은 기능들이 있는지를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요,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전부 다 무엇을 감지하느냐? 바로 아까 전에 1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빛을 감지하는 것이 되겠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는요, 여러분 혹시 시험 프린트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나오면 항상 좀 헷갈리는 문항이 될 거예요. 왜냐면 대뇌는요, 여러 가지, 뇌는 여러 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먼저 대뇌는 각각의 명칭들을 알아야 돼요. 명칭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대뇌, 사람 뇌는 총 5가지 뇌가 있고 하나 더 뇌 말고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건 척수가 더 있다. 척수는 대뇌가 아니라 중추신경계 중의 일부다라고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중추신경계가 있는데요. 중추신경계가 있는데 중추신경계는 두 가지로 나누겠죠. 대뇌, 척수가 있고요. 대뇌는 이제 우리 이 문항처럼 총 5가지 뇌로 나눌 수가 있다가 되겠죠. 먼저 A 부분,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죠. 가장 넓은 영역, 이렇게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거 바로 대뇌예요. 대뇌. 대뇌는 판단, 기억, 추리, 생각,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들 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속으로 꿈꾸는 것도 조차도 다 대뇌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요, B는 여기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 이게 간뇌예요. 간뇌는요, 체액 조절, 체온 조절 할 거예요. 그럼요,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뇌 그림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34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간뇌는 여기 안쪽에서 하는데 체액과 체온을 조정해요. 우리가 하나 알아뒀죠? 체액과 체온은 우리들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체액과 체온 조절에서 체액은 혈액의 그 진하기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소변 양도 조절할 거고요. 체온은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고 몸이 막 닭살 돋는다고 하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전부 다 간뇌에서 일어나고 이 가운데 있어요. 다음에 중간뇌가 있어요. C 중간뇌 여기쯤에 있어요. 중간뇌는 눈동자의 움직임을 조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이 컴퓨터 화면에서 유튜브에서 이 화면을 보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가 중요해요 라고 하면은 눈동자가 여기를 가겠죠. 근데 그거를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눈이 가는 거지만 사람의 그러니까 이 뇌 안에서 중간뇌가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게. 또 빛이 많이 들어오면 홍채가 수축이 돼서 홍채가 이완이 돼가지고 빛을 조금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중간뇌가 하는 일이에요. 연수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박동과 호흡을 조정해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는 마음대로 못하죠.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눈동자 움직임은 자기가 어느 정도 조절하지만 빛의 양에 대해서는 또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마음대로 못해요. 손에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의 기능은요, 이 대뇌가 들어요. 손에 가는 일은요, 근육 운동을 해요. 근육 운동을 조정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저한테 배우거나 아니면은 작년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 이 근육은 줄어들 거고요. 이 근육은 늘어나거든요. 대뇌가는 이런 명령을 못 내려요. 대뇌는 그냥 팔을 움직여라 라고 할 거예요. 팔을 움직여라 하면 손해가 이 팔을 움직이는 명령을 손해에서 한번 번역을 해서 근육에게 명령을 따로 내려줘요. 얘는 줄어들어라, 얘는 늘어나라 라는 명령을 내려주면 사람이 판단하는 대로 팔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손해고요. 손해는 또 다른 역할로 회전도 해요. 평형감각도 유지해요. 그래서 손해가 하는 일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 근육 운동이 잘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건 귀가 그렇죠, 귀가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있죠. 전정기관이 있죠. 그래서 손에는 전정기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미를 하면 귀 밑에를 붙이는데 귀 밑에를 붙이면 귀에도 작용을 하는 거고 손에도 작용을 약간 하겠죠.
그래서 사람의 뇌가 어떤 기능들을 작용하는지를 공부를 하시면 시험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5번을 풀었으니까 6번 볼게요. 6번은 다 뒷장에 있죠? 뒷장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귀예요. 귀. 역시 대뇌나 눈 문제와 비슷하게 제가 이렇게 각각 A, B, C, D, E가 어떤 일을 하는지라고 적어놨고 오늘 F가 하나 더 있네요. 그냥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A는 고막이에요. 고막. 음파를 진동으로 바꾼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소리는 여기서 이렇게 공기의 진동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떨림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을 바꾸고요. B가 귓속뼈예요. 이건 이제 귓속뼈는 진동을 증폭하고 전달해요. 고막의 움직임을 고막이 막 움직이면 여기 뼈가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뼈의 전달이 여기 전정기관과 달팽이관 쪽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C가 방골이관이에요. 방골이관은 실제 모양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세 가지가 되어 있고 회전 움직임이에요. 회전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렇게 회전하는 거 3차원이에요. 3차원을 방지하고요. D가 전정기관이에요. 전정기관은 몸의 평형 움직임, 기울어졌다, 안 기울어졌다를 감지할 거고요. E는 청세포가 존재한다, 달팽이관이에요. 이거 다 맞네요. 제가 문제를 낸다면 틀린 걸 냈어야 되는데, 다 맞네요. 청세포가 존재해요. 그래서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귀에 대해서는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2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8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F가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인두관 또는 똑같은 말로 미소타키오관이라고 해서 여기서 압력을 조정할 거예요. 귀가 이 고막이 압력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압력을 평등하게 맞춰주는 것이 인두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두시고요. 잘 보시면 A, B, C, D, E, F 중에서 여기 5가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귀라고 하면 우리가 청각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 더 알아야 되죠. 더하기 평형감각이고요. 이 평형감각은 이제 평형 더하기 회전 감각을 알아맞힐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귀예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경우에 귀를 딱 귀의 고막을 파괴시키면 개구리는 기울어져도 자기가 기울어져 있는지 안 기울어져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평형감각에 대해서 한 가지 감각을 더 느껴요. 바로 보면서 느끼죠? 근데 귀가 망가지면 이제 많이 어지럼증이고 울렁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멀미는 바로 이 귀의 평형감각에 이상이 생겼을 때 생겨납니다. 네, 6번까지 했고요. 이렇게 나가면 빨리 끝나겠는데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은 미각에 대한 얘기죠. 미각. 미각은요, 알아둘 점이 미각, 맛이죠, 맛. 먼저, 혀의 구조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혀의 구조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3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유두와 맛봉우리가 어떻게 생겼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각은 맛의 종류가 먼저 신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짠맛이 있고요. 단맛, 쓴맛, 감칠맛이라고 있습니다. 요 맛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 꼭 옛날 참고서에 혀의 맛지도가 표시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최근 논문에 의해서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맛은 5가지 맛이 존재하는데요. 이 맛 말고 우리가 느끼는 맛 중에 바로 매운맛이 있고요. 떫은 맛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운맛은 혀가 느끼는 맛이 아니라 통증이라고 하고요. 떫은 맛은 압각이라고 해요. 즉
혀가 피부 감각을 느낄 때 우리가 이것을 떫은 맛이라고 느끼고, 혀가 아프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냥 매운 맛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맛은 이제 5가지 맛밖에 없어요. 문제점은 이게 문제처럼 오렌지를 먹고 난 후에 우리가 오렌지 맛이라고 느끼죠. 아, 이거 오렌지 맛인데, 이거 귤 맛인데, 이거 초콜릿 맛인데, 이 고기 맛있는데, 낙지 맛인데, 이거 별의별 피자 맛, 무슨 맛 다 존재하죠. 그 이유는 미각이 작용을 해요. 미각. 우리가 무엇인가 먹으면 액체 화학물질이 유두와 맛봉우리, 맛세포를 막 자극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요거를 다 느낄 거예요. 유두와 맛봉우리에서. 근데 문제는 5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각이 작용할 거예요. 후각이 오렌지 향을 느끼고 그 중에서 단맛, 신맛을 적당히 기억하고 오렌지 향과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거예요. 걔네가. 아, 이거 오렌지 맛이다.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처음 먹는 학생이에요. 초콜릿을 처음 먹는 제 아들처럼 아주 어린 아이들은, 깐난쟁이들은 이걸 딱 먹을 때, 오, 맛있다, 달달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갈색, 그 다음에 코에 들어갈 때 코에 그 기체가, 입에 초콜릿이 녹으면서 거기서 기체가 또 나오는데 그런 기체가 코에 후세포를 자극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갈색을 먹으면 단맛이 나고 이상하게 되게 좋은데, 이제 나중에 단어를 배우겠죠. 이거 초콜릿이야 라고 알게 되면 초콜릿 맛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양파라고 가르쳐주면 그걸 양파 맛으로 기억하겠죠. 이처럼 후각과 미각이 같이 작용해서 우리는 수백 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후각에 대해서 하나 이제 플러스로 후각을 하나 더 말하면, 후각은 가장 예민한 감각이면서 가장 쉽게 피로를 느끼는 감각이다라고 배울 수가 있어요.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문제는 제가 이거 딱 해놓고 오타가 딱 보였는데요. 이 오타를 그냥 무시하고 좀 묶을게요. 오타가 뭐냐면 이거랑 똑같네요. 예. 2번과 3번, 2번과 4번이 똑같네요. 똑같아도 문제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 반응의 그림은 무조건 반사죠. 무조건 반사. 이 세상에 자극이 존재하면 이 자극은 반응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극은 반응까지 연결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 자극을 받아들이면 보통 자극을 받아들이면 뉴런을 통해서, 자극은 감각기가 받아들여요. 감각기. 아까 전에 말한 눈, 코, 귀, 입 이런 애들이 받아들여서 감각기에서 뉴런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최종적으로 대부분 척수를 거쳐서 뇌로 가요. 대충 대뇌로 가겠죠. 대뇌로 가면 이 대뇌에서 판단할 거예요. 이 자극을. 이거 위험한 자극인데, 이거 좋은 자극인데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판단하면 얘가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느낌을 느끼고요. 판단도 하고요. 다음에 명령도 내릴 거예요. 이 명령은 적당한 곳으로 가겠죠. 역시 뉴런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운동기로 가겠죠. 즉 근육으로 가서 반응을 할 거예요. 저한테는요, 지금 자극이 있어요. 어떤 자극이냐?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머릿속에서의 자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극, 그거 내가 이렇게 써는 것을 딱 보고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제 눈이, 이거 해야지. 제 뉴런이 눈이 해야지라고 오늘의 할 일을 적은 것을 보면 뉴런을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뇌로 가고 뇌가 판단해야지. 오늘의 할 일 학생들에게 이걸 녹화해서 보여줘야지. 그럼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명령을 내릴 거예요. 카메라 가져와야지. 녹화 시작해야지. 이거 프린트 뽑아야지. 이렇게 명령을 다하면 각각의 제 근육들이 움직여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제 성대가 움직여서 말을 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반응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대뇌가 이렇게 할 때는 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이 딱 느끼는 게 수학 문제를 풀어본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x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이거를 간단히 하시오. 선생님은 바로 마이너스 4xy라고 적을 건데, 여러분들은 수학을 혹시 지금 약간 서투르면 이거 이런 데가 어떻게 나오지? 이거 근데 문제 풀 수 있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y제곱인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제곱은 다 날아가고 요것만 남거든요. 예, 이거 대뇌가 판단해서 이거 명령을 판단해서 계산하는 동안에 시간이 무척 걸려요. 근데 문제는 이 자극이 이런 자극 중에서 어떤 자극이냐? 이런 자극이에요. 사람의 다리는요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초식 동물이었을 때 혹은 잡식 동물이었을 때 이 다리가 망가지면 뛰어다니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하니까 잡혀먹었겠죠. 그래서 이 다리는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특히 이곳을 딱 치면 여기를 치는 자극에 대해서는 뉴런을 통해서 척수로 가서 내가 판단해요. 여기 중요한 곳인데 빨리 다리로 쳐서 여기 있는 것을 위협을 없애야지 라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는 요 시간대가 무척 아까워서 얘가 안 갈 거예요. 바로 척수에서 바로 명령이 내릴 거예요. 운동 뉴런을 통해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뇌가 판단할 시간이 짧아지니까 무척 합리적으로 빨리 반응이 일어나요. 물론 뇌는 느껴요. 뇌는 누가 이거 쳤네? 라고 느껴요. 뇌로도 가요. 하지만 다리가 올라가는 것은 뇌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게 물체가 날아올 때 눈이 그냥 깜빡거리는 거, 그 다음에 뜨거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들 모두가 몇 가지가 무조건 반사고요. 무조건 반사에 대한 예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반응이 자극이 되면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가겠죠. 그럼 척수가 운동신경으로 바로 반응으로 갈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반응 혹은 조건 반사라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은 조건 반사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그렇게 크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조사해서 공부를 해보면 조건 반사가 어떤 거다라고 알게 될 겁니다. 이제 9번 볼게요. 9번은 도덕 문제예요. 선생님은 이런 단어는 도덕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하게 약물을 공부할 때 약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오용, 남용을 구분하시고요. 오용은 잘못하는 거, 남용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용, 남용 구분, 그 다음에 약물의 종류를 아셔야 돼요. 진정제랑, 그 다음에 각성제랑 환각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심장박동을 빠르게 한다. 이것은 각성제 일종이가 되겠죠. 우리 교과서에서 몇 페이지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냐면 흥분제 42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진정제랑 흥분제랑 환각제가 있는데 각각 어떠한 약물들이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제는 술, 진통제, 모르핀, 헤로인, 흡입제, 본드, 부테인가스 등이 있고요. 흥분제는 카페인, 니코틴, 각성제, 코카인 등이 있고요. 환각제는 대마초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킨다. 흥분시키고 심장박동과 호흡을 빠르게 한다. 그러니까 흥분제가 되겠죠. 흥분제는 니코틴과 카페인이 되겠어요. 술은 얘는 진정제가 될 거고요. 모르핀도 진정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마초는 환각제가 될 거겠죠.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오염과 남용 구별 필수예요. 그 다음에 약물의 종류는 진정, 환각, 흥분제가 있다. 알아보시고 각각 어떠한 예가 있는지는 42페이지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호르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호르몬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제 주관식에도 나오겠지만 여기 제가 낸 거에 주관식의 호르몬도 있지만 볼게요. 호르몬은 어떨까? 먼저 예담이라는 학생은 이렇게 말했네요. 사춘기 때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면 남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악동.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은 정소고 이곳은 내분비샘이다. 역시 맞고요. 지민은 호르몬은 자극의 전달과 달리 혈관을 타고 전달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하이라는 사람은 호르몬은 몸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현석은 호르몬의 작용은 신경계에 비해서 느리게 작용하죠. 느리게.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고 나서 이제 공부할 점은 이겁니다. 호르몬의 뜻을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의 작용 방식을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내분비샘,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표적기관, 그 다음에 표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 어떠한 일들이 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척 공부할 게 많아요. 호르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44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고요. 특히 47페이지에 있는 사람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호르몬의 뜻과 호르몬의 작용 방식이 이렇게 된다. 내분비샘이 47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도 적혀 있고요. 다음에 작용이 적혀 있어요. 표적기관은 그 작용을 읽어보면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장기가 표적기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랑 한번 연결해서 볼게요. 11번 문제는요. 여기 봅시다.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작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답이 표적기관이 되겠죠. 호르몬마다 다 표적기관이 달라요. 이제 11번 문제 보고 다음에 12번 문제 또 호르몬 문제고 13번 문제, 그러니까 주관식도 호르몬 문제니까요. 이거 한번 47페이지 제가 요약 좀 해볼게요. 내분비샘이라 함은 혈관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에요. 47페이지에 내하수체, 그다음에 각상샘, 부신, 그다음에 이자, 그다음에 정소와 난소, 대표적인 내분비샘이 될 거고요. 이러한 곳에서 나오는 호르몬, 내하수체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생식선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생장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이름이 특이하니까 주관식으로 좀 많이 나와요.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은 티록신, 그 다음에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요. 이자에서는 중요한 호르몬 두 가지가 나오죠. 인슐린과 글루카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길항작용이 있어요. 제가 여기 연습 문제에 넣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소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난소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47페이지 표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하시고요. 각각 어떤 일이 하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기관이 뭔지 한번 안 적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생장 호르몬은요, 뼈 근육의 발육을 촉진한다니까 당연히 표적기관이 뼈와 근육의 세포들입니다. 그 다음에 생식선 자극 호르몬, 남성의 경우에는 정소가 되겠죠.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름에서 딱 나오네요. 갑상샘을 자극한다. 그럼 표적기관이 갑상샘이 됩니다. 갑상샘에서는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표적기관 잘 보시면 체내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우리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냥 온몸의 세포입니다. 간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뼈나 이런 것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부신, 아드레날린입니다. 혈당량 증가, 심장박동 촉진, 혈압 상승. 혈당량을 증가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간이죠. 간에서 포도당과 글루코젠의 양이 막 변하겠죠. 그래서 혈당량 증가, 아드레날린 표적기관 간이 되겠네요. 근데 그 다음 봤더니 심장박동 촉진, 심장도 들어가네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혈액을 타고 가다가 간에서도 작용하고, 다음에 심장에서도 작용하고 혈관에도 작용해서 혈압도 조정이 되겠죠. 이자는요, 글루카곤, 인슐린, 이거 다음에 배웠죠. 바로 간이 표적기관이 되겠고요. 정소는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한다. 남성의 2차 성징은 이런 데랑, 그 다음에 정소나 아니면 근육 같은 게 발달하니까 이런 것이 표적기관이 되고요. 여성의 2차 성징이 발현되는 곳이니까 여성은 이제 가슴,
다음에 엉덩이, 다음에 난소 자체가 또 표적기관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내분비생 호르몬 표적기관 작용에 대해서 표로 공부를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쉴게요. 12번 문제를 보시면 중요한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는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딱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잠을 잡고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나서 혈당량이 쭉 올라가서 혈당량이 높아졌는데 다시 낮춰지고 다시 올라가고 낮춰지고 올라가고 낮춰지고 반복되면서 쭉 혈당량이 일정한 범위를 유지해요. 11번 문제를 보시면 혈당량이 이 범위 안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우리 몸속에서 있는 어떠한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것의 예가 바로 혈당량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체온도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액의 성분도 조절이 되죠. 대부분 무엇이 작용할까요? 간내에서 작용하죠. 간내. 왜냐면 간내가 체온과 체액의 성분 조정한다고 되어 있죠. 혈당량도 체액의 성분이겠죠. 그러면 간내가 호르몬의 분비를 또 조정한다가 말이 되겠네요. 이런 걸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관식 1번 볼게요. 연결돼서 주관식 1번 보면 혈당량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쭉 높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량이 높아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밥 먹어서 그랬죠. 밥을 먹으면 주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포도당 형태로 들어오니까 혈당량이 쭉 늘어날 거예요. 근데 너무 높으면 안 되죠. 그러면 혈당량을 줄여야 돼요. 이때 작용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죠. 인슐린은 어떤 일을 하냐? 인슐린의 일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변화시키는데 이곳이 간이 되겠습니다. 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인슐린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인슐린이 간에서 포도당을 막 다 글리코젠으로 바꾸니까 혈당량이 쭉 줄어들겠죠. 혈당이 높아졌을 때 혈당량이 높아질 때 작용하는 호르몬. 그다음에 혈당이 높아졌을 때 작용하는 호르몬. 그럼 혈당량이 너무 제가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둘 다 똑같이 인슐린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혈당이 너무 낮을 때 작용하는 거. 여기 문제를 바꿔서 낮을 때는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 있어요. 글루카곤. 제가 프린트에 실수가 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네요. 글루카곤이 있는데 이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배가 고파도 사람이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하는데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길항작용이라고 해요. 얘네만 길항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몸이 너무 추우면 체온을 올리겠죠. 그 다음에 너무 더우면 체온을 떨어뜨리겠죠. 이것도 길항작용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길항작용이 됩니다. 주관식 2번 볼게요. 이번 쉬운 거니까 쉬운 거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질. 체내 곳곳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 다양한 방식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거, 이거 그냥 주관식이지만 알아두세요. 이게 바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의 뜻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연습 문제 낼 때 무엇을 보고 냈냐? 바로 45페이지를 보고 냈어요. 45페이지에 호르몬은 이러한 방식을 담당한다. 호르몬은 밑에서 셋째 줄. 체내 곳곳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로 다양한 방식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가 호르몬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니까 각각의 표적기관들을 조정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다음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이거 상식 문제예요. 약물의 복용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인 이상 증상은 바로 금단 현상이 되겠죠. 담배를 어른들이 못 끊는 이유가 금단 현상 때문이고요. 술을 못 끊는 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등등은 모두 다 이 금단 현상에 시달려요. 진짜 괴롭다고도 해요. 저도 겪어보지 않아서 들은 말이지만 금단 현상은 진짜 괴롭다고 해요. 그래서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그 금단 현상이고요. 이런 것을 겪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이걸로 끝내고요. 이제 두 번째, 여기까지가 1단원 내용이에요. 1단원. 그 다음부터는 2단원 내용이고요. 서술형은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1단원까지는 교과서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2단원부터는 좀 이해하는 건데, 2단원도 저희가 시험 범위가 다가 아니죠. 그래서 2단원 파일 다시 공부할 때까지 좀만 더 이 파일 전체로 복습하시고 2단원 공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